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일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왔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근원 CPI 쪽에서 이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직전 달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불러왔고요. 국채 수익률도 함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또 간밤에는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가지고 오면서 지수 견인에 함께 이끌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근원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면서 3대 지수를 일제히 랠리했고 비트코인도 장중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3대 지수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거는 지난해 11월 6일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자 수익과 기업 금융 관련된 수익 증가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CCD 그리고 웰스파고 모두 다 이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게 이 호실적의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도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24시간 전 오전 5시 30분 기준쯤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대략적으로 3.9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10만 413달러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10만 달러를 재도파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러 전면 제재 등으로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1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상황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불 아주 강하게 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더니 M7 종목들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3% 넘게, 애플도 1.97%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테슬라도 지금 4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은행주들도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2.45% 상승하면서 19,511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1.83% 상승하면서 5,95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65% 상승하면서 43,222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둔화된 12월 CPI 지표 발표와 은행들의 깜짝 실적으로 상승불을 켰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흘렀고요. 투심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페드워치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3%로 반영했고 오는 3월과 5월 중 한 번쯤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훈풍이 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2.82% 하락하면서 4.6%대 기록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국채 금리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3대 지수들의 상승 흐름에 이어서 함께 상승했는데요. 2% 넘게 상승하면서 5,154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국제 유가도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로 인한 공급 우려와 미국 내 재고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3.48% 상승하면서 배럴당 79.03달러 만들어냈습니다. M7 종목들은 전 종목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은 1.97%, 2%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이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모델이 이전 모델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4% 상승해 주었습니다. 136.24달러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딛고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은 2025년 최고의 반도체 주식 중 하나로 엔비디아를 꼽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56% 상승하면서 426.3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업용 AI 확대를 위한 주문형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파일럿 채팅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거기에 퀀텀 레디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양자 기술에 대한 중요성 언급하면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역시 2.57% 상승하면서 223.35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오늘 크게 상승해 주었는데요. 3.85% 상승하면서 617.12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정말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8% 넘게 상승했는데요. 428.2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3.12% 상승하면서 195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죠. 시티은행은 2024년 4분기 최고 투자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이 생성형 AI 기술의 수혜주로 구글을 꼽으면서 클라우드 서버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머큐리 제너럴입니다. 오늘 8% 넘게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LA 산불 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15일 보험사들의 주가는 이제 산불 리스크가 모두 반영됐다는 분석에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사업이 집중된 보험사 머큐리 제너럴의 주가는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또 다른 보험사인 올스테이트와 트래블러스의 주가 역시 크게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오늘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밸런스는 투자자들이 화재가 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오늘의 상승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팔라다인 AI입니다. 오늘 1.66% 상승하면서 9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로봇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팔라다인 AI와 드론 제조업체 레드캣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 드론 협업 기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팔라다인의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레드캣 역시 급등하는 흐름 보이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사는 여러 대의 드론이 통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협력해 지상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라다인의 파일럿 AI 소프트웨어는 레드캣의 틸 드론에 적용돼서 드론 간 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팔라다인과 레드캣은 지난해 여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팔라다인은 이 소프트웨어를 올해 1분기 말까지 상업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템퍼스 AI입니다. 9.71% 정말 무서운 흐름 보였는데요. 의료기술 기업 템퍼스 AI,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체외 암 진단기기 XT-CDX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템퍼스 AI는 현재 시간 15일부터 미국 내 모든 임상의들이 이 기기를 주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암 정밀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기기로 648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기기는 대장암과 같은 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전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치료 방식을 결정하거나 조기에 진단이 가능한 중요 단서로 활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청원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은 트럼프 취임 임박에 나타나는 미 경제 경고음. 와, 참 근데 경고음이 무색하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M7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네. 또 은행주들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은행주까지도 함께 또 좋은 걸 보여줬는데 네. 그중에서도 단연 많이 오른 게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8%, 8.04%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사실 어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있었던 지금 봤더니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800를 냈던 게 어제였고 네. 뭐 틱톡 물론 틱톡 쪽에서는 나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틱톡 사업부를 뭐 일론한테 매각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장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8%. 네.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만큼 강한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금의 분위기는 예전에 엔비디아가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올라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 시기와 같은 것 같아요. 모멘텀이 사실상 테슬라는 지금 충분하죠. 전기차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경우 매출의 대략 8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전기차 사업부가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첫째 ESS, 전력 저장 장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가 하나가 더 붙었죠. 자율주행. 우선은 ESS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일어난 산불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원전 수요 그리고 원전 발전소가 동부에 80% 이상 몰려 있습니다. 그걸 서부까지 전부 다 옮겨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전선이죠. 하지만 전선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 너무나 크다 보니 제대로 생산을 하고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 있는 재화가 뭐가 있을까?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우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가 만약에 시장에 공급이 된다면 굳이 전선을 거기까지 쭉 깔 필요가 없는 거죠. 테슬라는 다른 모든 사업부보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전력 저장 장치 사업 부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은 트럼프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틀 전에 나오면서 그게 어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ESS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지금 시점에서 산업의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계속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거침없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너무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모건 스탠리가 되든 또 다른 어딘가에서 리포트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겠죠. 나오는데 목표 주가가 크게 흔들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800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허황된 그런 것도 아닐 거라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저 올 한 해 정도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강세를 이끄는 요인 키워드 두 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ESS 그리고 FSD. 앞으로 주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본격적인 시작이 1월 20일이죠. 이제 정말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쯤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워낙 미국 우선주의로 가자라는 경제 정책을 내세웠던지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 반면에 인플레 우려감도 함께 존재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앞으로 경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요? 고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미국의 증시 어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우, 나스닥, S&P 500 신고가 경신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1기에 집권했던 시기 2018년 10월 당시에 미 증시가 폭락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증시가 지나치게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미 증시니까 오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은 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증시는 갑작스럽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걸 경계를 해야 되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결과가 대선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쉽게 오바마나 그리고 바이든에 비해서 1기 집권 당시 트럼프의 전략적인 정책 이행률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 경제가 비록 잘 가고 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는 몇몇 경고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증시가 잘 가니까 무시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미 증시가 생각보다 잘 가기 때문에 진짜 이대로 잘 가려나라는 생각은 내심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불안한 거죠. 너무 잘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외교 연설을 했다. 외교 정책에 대한 연설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는 AI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것만큼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죠. 중국 경제 아무리 성장을 하고 있고 너네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결코 너네는 잡지 못할 거야. 당연히 그렇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요.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왼편에 보이는 것은 미국 이외 국가의 성장률입니다.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선진국이 되든 신흥국이 되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장률이 4%는 당연히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게 5%까지 올라갔었는데 하향 조정됐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게 밀리는 양상이라는 건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이제 그 큰 국가가 2%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면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가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책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있던 시기에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그러다 보니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됩니다. 2%가 넘어서죠. 참고로 2020년 그리고 2021년 정확하게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미 경제도 GDP는 거의 4% 정도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회복이 됐던 또는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단 한 번도 3%가 넘지를 못했고요. 평균적으로 2%에서 2.5% 정도 사이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10년 단위로 경제 성장률은 조금 밀려요. 이유는 덩치가 커지니까. 동일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더 월등히 큰 파이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게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 증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와 정말 잘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아마 204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상향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미국으로 향하는 부가 계속해서 빠르게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요. 달러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반면 MSCI, 즉 US 오른편인데요. 기타 국가의 인덱스 지수 자체는 유독 미국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증시도 좋은 거죠.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변화가 또 나타납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인데 그중에 그 시작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연히 국무위원들이 바뀌죠. FOMC에 대한 지도부가 교체가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냐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꼭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선제적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2021년 4월에 미국의 CPI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을 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일시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만 보였더라도 2022년, 2023년 우리가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었죠. 통화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 그리고 지금의 연준은 그러지 못하죠. 시장 전망치를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던 금리 결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동이 나타나면 안 돼요. 시장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크게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틀, 예를 들면은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중단을 시켜버리거나 금리 인상을 해버리거나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시점에서 FOMC 지도부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변화를 저는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해, 분산 분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수요 측면에서의 원인인가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의 원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이걸 다 분해한 그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났던 시점이 두 번입니다. 200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 저 당시에는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를 쳤던 것처럼 서플라이 측면, 공급의 측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급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은 역시나 국제 유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급망의 충격이죠. 두 번째 나타난 서프라이 모기지 직전 당시의 국제 유가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던 시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에서 나타난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만 공급의 측면에서 역시 예전과 같은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적지 않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물가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잡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의 CPI가 어제 잘 나왔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히 들여다보십시오. 5개월 연속 지금 상승입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제 노선은요. 정확하게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 FOMC 회의 이 위원들을 교체시킴으로써 통화 정책을 조금 더 빠르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점도표 기준으로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수준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이 되면서 3회나 4회까지 늘린다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는 영향 아래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PCE에 대한 연율화 추이인데요.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거예요. 강달러 부분.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강달러 기조는 조금 더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인데 그게 지금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게 있는 거죠. 오른편 한번 보게 되면요. 2016년, 2024년 트럼프 당선이 즉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달러 지표는 언제나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미국에 대한 경제 그 기대감이 달러의 강세를 견인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 아래에 제가 100이라고 하는 수치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저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오히려 강달러 기조가 사라집니다. 강달러 기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한다면 달러 약세가 유도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인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제조업 경기가 미국의 경우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GDP라든지 민간에서의 소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조업, 즉 공급의 측면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큰 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일기에도 그랬지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은 단순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늘리려고 하겠죠. 덕분에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최대한 달러를 소폭 약세 흐름으로 견인해야 되고 그 흐름 중에 하나는 국무위원들을 바꾸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약간은 다른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시장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환호할 것인가? 결국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금리 인하를 했던 그 시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우리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시장은 좋아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시기에 맞추어서 경제가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금리 인하, 당연히 물가를 이제 어느 정도 잡았어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을 했어야 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기대감이 모두 다 희석이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경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더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맞추어서 제조업이 탄탄하지 못한 상황이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나오게 되는 금리 인하 또한 시장의 전망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비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요.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을 했죠. 앞서 이야기한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우선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규 착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배경이 뭘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요. 코로나 이후에 건설 비용이 급증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분양 가격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9억 원 미만이 상당 부분 많았었는데 이제는 13억, 14억, 뭐 강남 이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나오고요. 앞으로 분양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주택에 대한 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이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 착공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건설 경기는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인데 이게 쉽게 살아날 수 없는 여건에 놓이고 있다는 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요. 세 번째입니다. 파산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요. 결국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은 IMF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기업이 파산이 됨으로써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충격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파산 건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도 될 만큼 미증시는 좋지만 이걸 과연 간과할 것인가? 어제 미국의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여력들 그걸 늘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혹은 그 특정 집단을 말해요. 우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신용등급 기준으로 1등급, 뭐 한 2등급, 3등급까지를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한 4, 5, 6등급 정도를 RTA, 그 이하를 서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기업이 파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숫자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아졌다. 이것은 무리한 대출이 적지 않게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파산 건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다면 미국의 기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미증시가 계속 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신용카드에 대한 디폴트, 돈을 쓰고 지금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감안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증시 참 좋습니다. 언제까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 맞추어서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몇 경고음, 1차적으로 통화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요.
두 번째, 강달러 기조가 바뀌게 된다는 것. 세 번째로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특정 시점에 확 하고 터지게 되면은 미증시라고 해서 지금처럼 결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10월에 나타났던 큰 충격이 언제 어떤 시점에 맞출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정도는 올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결코 가만히 냅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경고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되 주가의 상승, 시장의 상승, 그저 여기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시장에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마냥 좋은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몇몇 경고음들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이 꽤나 많이 늘어나 있고 신용카드 이제 부채 비율도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안에서 경고음들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지금 뭐 경제라던가 증시에 대한 기대감 매우 늘어나고 있고 M7 종목들 뭐 관련된 ETF 쪽으로도 자금이 꽤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과연 이렇게 시장의 흐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시장은 결국에는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단순하게 실적이 나아지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된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또 칩을 지금은 생산을 하고 있는 최근에는 메모리 쪽에 MU,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낮춘 거죠. 이 M7 마치 사면 다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덤비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에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죠. 칩이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이 메모리가 되든 비메모리가 되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유독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못 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증시 모두가 잘 가는 것이라면 제가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계속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는 어제 건 아니고요. 그저께예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인텔인데요.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요. 최근 1년 동안 유독 못 가죠. 다음 페이지에는 AMD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텔과 AMD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장의 CPU, PC에 들어가는 핵심입니다. 이걸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CPU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를 넘어서 GPU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GPU가 크게 성장을 했던 이유는 비트코인의 채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고요. GPU에 대한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마이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CPU에 대한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서 인텔과 AMD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 AI 칩에 대한 변화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CPU와 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리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이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정도에 한 4.4만 넘어가도 시장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넘어서는데도 시장이 다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불안한 거예요. 국채 금리가 어떻게든 내려가야지 시장이 당연히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고 이 불안한 요인들이 어느 하나만 터져도 시장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나친 악화는 조금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잘 간다라고 봤을 때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 약간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주들 실적 발표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기가 하고 있는데 기대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실적이 기대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걱정은 조금 하자.
왜냐? 은행주가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추어서는 실적이 나아지는 경향이 있죠. 금리 인하가 기조가 이제는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을 때 얻은 그 수익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NIM이라 불리는 순이자 마진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대출 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심화된다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감소될 가능성은 적지 않게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회할 수 있는 주택 경기가 혹시나 회복이 된다면 실적은 또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라고 하는 것, 그걸 토대로 한번 지켜보시되 2025년 올해까지는 시장의 제한 전망 그리고 섹터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M7에 비해서는 조금은 미미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가급적이면 M7에 그래도 초점은 조금 맞추자. 그 중에서도 테슬라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M7보다 주가는 조금 작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M7 위주 그 안에서도 테슬라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이청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12월 CPI 지표 발표 이후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등에 나섰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의 상승률보다 높았지만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3%와 3.3%를 모두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0.3%를 유지하다가 5개월 만에 둔화됐습니다. 전날 PPI에 이어서 CPI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예상을 소폭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3월과 5월에 있을 FOMC에서 한 번쯤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인 겁니다. 2025년에 다소 느린 금리 인하 속도가 예고됐지만 금리 인상 우려까지 나왔던 만큼 이번 지표는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됐습니다. 바로 휴전 협상에 도달하게 된 건데요. 15개월 동안 이어져 온 갈등으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중동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협상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휴전 기간을 6주로 정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며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포로와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간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는 중동에서 인질들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곧 그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3명씩 풀어주다가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를 전부 석방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16일차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군인 석방과 영구적 휴전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의 의제를 포함하는 휴전 2단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휴전 3단계에 이르면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의 CEO들은 미국 새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이고 은행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익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은행에 유리한 시장 환경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주식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저세금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특히 미국 대선 결과 이후 CEO 신뢰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또한 개선된 규제 덕분에 거래에 대한 전반적 욕구가 증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간밤에 실적 보고가 있었던 은행들의 주가도 상승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6%대, 시티은행과 웰스파고도 상승했는데요. 웰스파고는 4분기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목요일에 실적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주식시장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가 채권 인수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투자은행들의 수수료가 상승했습니다. 또 11월 미국 대선 이후 KBW 뱅킹 지수는 거의 10%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이며 소비자 지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S의 전략적 임무 및 기술 부문 대표 미트라 아지즈라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2025년을 양자 기술 준비해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양자 컴퓨터가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MS는 기업의 양자 기술의 혁신에 대한 통찰과 도구를 제공하는 새로운 양자 준비 프로그램 퀀텀 레디도 발표했습니다. 또 향후 1년간 양자 연구와 개발이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등은 전날보다 급등한 채 거래됐는데요. 지난 7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 활용까지는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곤두박질 쳤던 주가는 13일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도 하락했었습니다. 이번 주가 반등에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는 양자데이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 주식은 수요일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유로존을 대표하는 지수 스톡스 600은 1.3% 상승해 3일간의 하락세를 깼고 2024년 9월 이후 최고의 일중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거죠.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벤치마크 증시도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영국의 사립은행인 쿠츠의 릴리언 초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통제하에 유지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오늘 유럽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지표 중에서 영국의 인플레이션 통계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영국 통계청은 12월 CPI가 전년에 비해 2.5%, 전달에 비해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달 기록보다 낮아진 것으로 전문가의 예상치를 밑돈 수치였는데요.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4.4%로 전달 5.0%에 비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통계는 영란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두어대시입니다. 네, 두어대시고요. 일단 먼저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그동안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쭉 펼쳐봤는데 이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2022년 기점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폭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2021년의 고점까지는 아직 못 따라온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배달음식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체는 약 67%인데요. 우리나라로 쳤을 때도 많은 그런 업체들이 있죠.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쿠팡이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 시장 점유율이 59.2%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도어대시의 점유율은 정말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거래액을 봤을 때는 약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200억 달러라는 것은 한국의 배달 음식 전체 시장 규모와 비슷할 만큼의 이렇게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식 시장 내에서 이 배달 음식의 비중이 확대를 한 것도 지금 도어대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식료품 배송 등 세분화된 분야가 점차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이 도어대시 어플을 사진을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업체를 또 배달을 가져올 수도 있기도 한데 식료품을 사서 배달을 대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생필품까지도 이 어플을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로 좀 세분화를 시켰고요. 더불어서 유럽같이 이렇게 글로벌 매출의 성장세까지 함께 힘을 입어가면서 이 도어대시의 거래액이 이 전년 대비했을 때는 10% 후반 정도로 강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22년에 시장 조정과 함께 주가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3년부터 반등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에 봤을 때는 약 60% 이상의 강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20%에 가까운 거래액과 성장률을 함께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래액의 성장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살펴보자면 고정비가 많을수록 리스크와 보상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아도 리스크와 보상이 또 함께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점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협상력을 개선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플랫폼 파워 확대 그리고 광고 수익 기여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래액 대비 조정 에비타 마진율이 지난해 3분기에는 2.7%까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익성 상승 여력은 아직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미국 배달 음식 시장 침투율이 이제 10% 초반으로 아직까지는 성장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하나의 또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3년 재작년을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이제 시장 침투율인데 32년이 됐을 때는 이것보다 거의 3배 가까운 만큼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 1월 이후로는 월별 소비 집단의 지출이 점차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식료품과 생필품 배송 등 이렇게 신규적인 이 버티컬을 점차 더 크게 도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 배달음식 마켓플레이스의 기능까지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컬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루마니아 로컬 커머스 플랫폼 업체죠. 이 테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테즈는 옆에 제가 또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의 에비타 마진율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2.4%인데 비슷한 어플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4에서 5% 정도 되고 있고요. 우버이츠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쓰이고 있죠. 우버이츠가 3에서 4%,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탈라밭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6% 가까운 에비타 마진율을 보여주는데 이에 비해서는 2.4%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약 30%포인트 정도 늘어났습니다. 중기적으로 전반적인 수익성 레벨 상승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미국 시장 안에 지금 침투해 있는 시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도어대시가 빨간색이고 우버이츠가 초록색입니다. 도어대시가 훨씬 더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까지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했을 때 밸류 부담이 다소 존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액과 수익성이 향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중요한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